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거상 임상옥 이야기 상도 17번째 시간 낭독합니다. 박정일의 정보는 정확하였다. 그해 9월 마침내 당대 최고의 세도가였던 박준원 대감이 6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말하던 것이었다. 마침내 때가 오고 말았나이다. 박정일이 임상옥에게 말하였다. 박정일이 임상옥에게 말하였던 때가 왔다는 말은 천하의 곤부였던 죽은 박준원의 아들 박정경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일륜지 대사는 관원 상제의 4가지였다. 그 중에서도 상은 4해 중에 으뜸이라고 여겨졌었던 것이다. 만일 박정경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은밀히 그를 따로 만나 거금을 주었다면 이는 명백히 뇌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대의 세도가였던 박준원의 상사에 부의금으로 거금을 보낸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부정한 방법의 검은 돈이 아니라 인지상정의 상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호랑이를 벼부러 호랑이 굴러갈 때가 되었나이다. 박정일이 임상옥을 부추기며 말하였다. 마침내 출발하기 전 박정일이 임상옥에게 넌지시 말하였다. 자, 이제 개미는 잡았는데 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상옥은 박정일의 말을 빠르게 알아들었다. 즉 박정경에게 내어놓을 부의금을 말하는 내용이었다. 천하의 세도가인 개미, 박정경을 유인할 달콤한 꿀, 그것은 부의금이라는 명목으로 내어놓는 합법적인 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글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평생을 관부에 기대지 않아 특권과 특혜를 누려보지 못하였던 임상옥인지라 사실 그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박정일이 대답하였다. 꿀은 달면 달수록 좋은 법입니다. 꿀이 달면 달수록 개미는 더 빠르게 구슬을 꿰 수 있을 것입니다. 임상옥이 다심으로 말하였다. 얼만큼 달면 되겠나? 형님, 임상옥의 질문에 박정일은 대답하였다. 당대의 세도가인 박준원 대감의 상사이므로 전국 팔도 각지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팔도의 벼슬아치는 물론 갑부들도 때로 몰려들 것입니다. 더구나 박 대감의 아드님이신 박정경 대감은 현재 총영사로서 아비의 뒤를 이어 천하의 병권을 장악하고 있나이다. 그러니 팔도의 수령 하전들이 홀리는 각 지방의 특산물은 물론 웬만한 꿀들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보다 월등한 금액이 아니고서는 박정경 대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얼마 되겠나? 임상옥이 넌지심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박정일은 일정한 금액을 말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대답하였을 뿐이었다. 그것은 형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박정일의 말을 들은 임상옥이 어음종이를 꺼내 그 종이 중앙에 붓을 들어 지급 금액을 적어 넣었다. 이 정도면 되겠나? 그러자 박정일이 냉정하게 말하였다. 그 정도라면 팔도의 수령들이나 할 만한 금액이나이다. 박정일의 말을 들은 임창옥이 그 어음종이를 찢어버리고 다시 다른 종이에 새로운 금액을 적어내렸다. 이 정도면 어떤가? 임상옥이 내미는 어음을 한눈으로 훑어보고 나서 박정일은 대답하였다. 그 정도라면 전국 팔도의 방백들이나 할 정도의 금액이나이다. 박정일이 그렇게 말하자 임상옥은 다시 그 어음종이를 찢어버렸다. 3~4번이란 말이 있듯이 임상옥은 새로운 어음을 작성하였다. 붓을 들어 다시 어음종이 중앙에 지불할 금액의 액수를 써넣었다. 이 정도면 어떠한가? 3~4번.
마지막으로 어음을 작성하여 박정일에게 내밀자 금액을 훑어본 박정일이 다시 그 종이를 내밀며 말하였다. 어차피 상업이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권력이란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상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이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업과 권력이 합치면 상권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은 도둑이지만 나라를 훔친 도둑은 영웅이 되는 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보다 큰 상권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큰 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다 큰 권력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는 아무도 맛보지 못한 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형님께서는 이제 전국에서 5개밖에 되지 않는 인삼교역권을 따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나이다. 그날 밤 고민하던 임창옥은 한 장의 어음을 발행하였다. 박정일과 함께 임창옥은 서둘러 한양으로 출발하였으면서도 박정일은 더 이상 임창옥에게 어음에 적은 출전 액수를 묻지 않았으며 임창옥 역시 자신이 적은 액수의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양으로 올라온 임창옥과 박정일은 곧바로 박준원의 상가를 찾아갔다. 과연 당대의 세도가 있던 박준원의 상가답게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박준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이 세 아들도 모두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맏아들은 박종보로 세 아들 중에서 가장 청렴하고 인격자였다. 그는 여러 번 과거에도 떨어졌었고 초년에는 비난하게 살았으므로 높은 관직에 올라 녹봉이 많아지자 즐겨 남을 도와주었다. 그는 자신이 총영에서 판사까지 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박준원의 공덕으로 벼슬아치에 오른 것을 평생 부끄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음관, 조상의 공덕이나 아비의 은덕으로 벼슬아치에 오른 것을 음관이라 하였는데 박정보는 호조 판서에까지 자신이 오르는 것은 불가하다 하여 스스로 상소를 올리고 사양하였던 선비였다. 이를 본 정조대왕은 이렇게 박정보를 칭찬하였다. 비록 음관으로 벼슬에 올랐지만 풍도는 문신과 같으니 반드시 재성이 될 것이다. 맏형인 박정보에 비하면 차남 박정경과 삼남 박정씨는 권력의 화신이었다. 박정경은 이미 한양의 궁궐과 치안을 전담하고 있는 총용사의 교수를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천하의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삼남 박정씨는 두 형들과는 달리 조정에서 큰 벼슬에 오르지는 못하였지만 주막집 개들이 술꾼들이 마시다 버리는 술찌꺼기를 탐하듯 평생을 권력을 탐하던 소인배였다. 실제로 박정씨는 그로부터 4년 뒤 황해도 곡산에 부사로 내려갔다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탐관오리의 대명사가 되어 군민들에게 쫓겨나 추방당했으며 그로 인해 마침내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게 만든 그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이런 세도가이자 명문가의 집에 친상이 났으니 전국이 떠들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임창옥과 박정일은 한 차례를 기다려 문상하였는데 어찌나 객들이 많았는지 오후 한나절이 되었어야 간신히 빈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빈소 앞에는 서기들이 앉아서 부의금들을 접수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사랑방에 묵고 있는 서생들이었다. 임창옥은 그들에게 가져온 어음을 내주었다. 접수를 하고 방명록을 작성하던 서생이 임창옥이 내민 어음을 보고는 깜짝 놀란 눈으로 다시 쳐다보았다. 보의금을 접수하는 서생이 놀라거나 말거나 임창옥과 박정일은 빈소에 들어가 넙죽초라고 아이고 곡을 하였던 것이다. 그날 밤부터 임창옥은 지금의 서울역 위에 있던 시장거리인 칠패의 숙소를 정하고 빈둥거리는 한편 박정일은 불이 나게 상가를 드나들면서 서생들과 문지기 종놈들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사랑방 서생들에게는 몇 푼씩 쥐어주고 술도 사주고
오입질도 시켜주는 한편 종놈들에게는 개가족 담배쌈지에 곤방대도 사주었다. 박정일은 잘 알고 있었다. 건넌마을 대감보다는 내 동네 사령놈이 더 무서운 것이고 이 공사 저 공사에도 한마루 공사가 제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목적을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하인들이나 종놈들을 매수하는 것이 급선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뇌물로 군것질 재미를 붙인 박정경의 하인들은 의주에 사는 임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으며 그 임창옥이 칠패의 연숙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면 임창옥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가? 무엇을 기다리며 여인숙에서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평안도 의주 변방에 사는 일개 장사치가 천하의 병권을 장악하고 있던 박정경과 무슨 인연이 있다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바로 그 무렵 무사히 상을 치른 박정경은 방명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방명록에는 일일이 찾아온 문상객들의 이름과 그들이 바친 부의금의 금액이 적혀 있었다. 명목이 부의금이었을 뿐 실은 뇌물이라 수백냥은 보통이었고 1000냥이 넘는 금액도 꽤 있었다. 박정경은 마음이 흑저가했다. 아버지 박준원에 대한 상례도 호상이었고 게다가 들어온 부의금 역시 천문학적 금액이고 꼭 먹고 알먹는 식의 대만족이었던 것이다. 방명록을 훑어보던 박정경은 한 이름에서 갑자기 멎었다. 그는 방명록에 적힌 이름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방명록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평안도 의주상인 임상옥. 박정경으로서는 상면부지의 이름이었다. 박정경은 총명사답게 전국 8대의 벼슬아치 이름과 웬만한 세도를 부리던 사람들의 이름을 환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임상옥, 그런 장사치의 이름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던 것이다. 박정경은 본능적으로 임상옥이 바친 부의금을 찾아보았다. 박정경은 임상옥이 바친 어음을 찾아 그 내역을 훑어보았다. 어음에 적힌 금액을 확인한 박정경은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다. 웬만한 일에는 놀란 적이 없는 당대 제1의 세더가 박정경이 아니었던가. 그런 박정경이 임상옥의 어음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처럼 놀란 얼굴을 하였단 말인가. 여봐라! 박정경은 그 즉시 하인을 불러 말하였다. 문성객 중에 의주에 사는 임가란 상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셋내가 알고 있나이다. 박정일이 모든 하인들을 이미 매수해놓고 있었으므로 임상옥의 이름을 모르는 종놈들은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그 저거 지금 어디 있느냐? 칠패거리의 여인숙에 머물고 있나이다. 그 여인숙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나으리. 그럼 가서 임상옥을 사랑으로 불러라. 내가 얼굴에 좀 보잔다고 그리 일러라. 하인은 신이 나서 총용사 대감의 하늘 같은 문부를 가지고 임상옥이 머무르고 있는 여인숙으로 찾아가 말하였다. 대감 끼우서 뵙자신다고 아래요.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임상옥은 그 즉시 의관을 정지하고 하인을 따라 나섰다. 임상옥에겐 임상옥 나름대로의 확신 같은 것이 있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천하의 쇠도가지만 언젠가는 자신을 반드시 부를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임상옥과 박정일은 그 즉시 하인을 따라 박정경의 집으로 찾아갔다. 사랑방은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박정경은 그 사람들 사이에 보료를 깔고 앉아서 이야기만 늘어지게 주고받고 있었다. 대감 무난 인사하래요. 임상옥이 무릎을 꿇어 인사를 올리자 상견례라 하여 서로 마주보며 절을 올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였지만 박정경은 비스듬히 누운 채 담뱃대를 입에 물고서 거만하게 물어 말하였다. 어디 사는 누구신가? 임상옥은 대답하였다. 의주에 사는 상인 임상옥이라 하나이다. 거기 앉으시게.
박정경은 분명히 자신의 명령으로 임상옥을 오라 하였으면서도 호랑이 수염이 무성한 턱짓으로 윗목의 언저리를 가리켰을 뿐 미리와 앉아있던 손님들과 다시 이야기만 걸판지게 늘어놓을 뿐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잡은 세도가의 사랑방은 항상 사람들로 들끓고 있는 법이다. 어떻게든 눈도장이라도 찍고 출세를 하려는 사람들과 뇌물이라도 바쳐 이권을 탐하려는 사사로운 무리들이 들끓고 있는데 이들은 예로부터 정상배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들이 보통이었다. 박정경은 가장 아랫목에 비스듬히 누워 연죽이라 불리는 긴 담뱃대를 물고 빠끔빠끔 연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는데 그의 담뱃대는 백동을 기본으로 하고 오동과 금으로 시문하고 있던 최고급 담뱃대였다. 집안의 제일 어른인 박정경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므로 방 안에서는 그 누구도 담배를 피우려 하지 않았다. 원래 담배가 떨어지면 옆에 하인을 앉혔다가 통 속에 담배를 재올리게 하고 종놈이 쳐올리는 부시로 불을 붙이는 게 보통이었으나 박정경의 경우는 달랐다. 담배가 떨어지면 서로 다투어 종놈처럼 통 속에 담배를 재올렸으며 또한 서로 다투어 부시를 쳐서 불을 붙이곤 하였다. 원래 사랑방에서는 정치이계와 같은 무거운 화제는 금기로 되어 있었다. 사랑방에서는 담소라 하여서 가벼운 시중의 화제거리나 아니면 수수께끼 놀이 같은 것이 자주 벌어지곤 했었다. 사랑방에 모인 사람 중에 누군가 수수께끼 문제를 내어 던지면은 다른 사람 중에 하나가 문제를 맞추는 일정의 미어놀이가 자주 벌어지곤 했었다. 가령 누군가 한 사람이 먹으면 홀쭉하고 안 먹으면 통통한 것은 무엇? 하고 물으면 다른 한 사람이 애엄이의 저통 하고 대답하는 놀이였던 것이다. 여기서 오가는 수수께끼들은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음담패설이 대부분이었다. 10놈은 잡아당기고 5놈은 들어가는 게 무엇? 하고 누군가 물으면 손님 중에 하나가 대답하곤 했다. 보선 씻는 것. 그러면 사랑방에 앉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와 하고 웃곤 했었다. 임상옥은 윗목에 앉아서 물끄러미 손님들이 노는 꼴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분명히 자신을 하인을 시켜 사랑방까지 불렀지만 불러놓고 잊어버렸는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있었다. 임상옥과 박정길은 눈길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않은 채 사랑방 손님을 위해 나온 점심까지 얻어먹었다. 오후가 되어 박정경은 또다시 사랑방으로 나와 앉았으나 오전과 마찬가지였다. 그는 비스듬히 벽에 기대어 앉아서 쓰다 달다 말도 없이 계속 담배만 피우고 있을 뿐이었다. 성미가 급한 박정일이 안달하였으나 임상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 되자 박정경은 몸을 일으키며 말하였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소이다. 그리고 나서 박정경은 이렇게 덧붙여 말하였다. 그런데 물러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수수께끼 문제를 내겠소. 지금껏 여러분들이 내는 수수께끼는 들어서만 맞힐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런즉 내가 문제를 하나 내겠으니 맞힐 수 있는 사람은 맞춰보시오. 만약 이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을 내리겠소이다. 박정경이 그렇게 말하자 갑자기 온 사랑방이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문제가 무엇이오니까?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성급하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박정경이 호랑이 수염을 쓸어 올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요새 한양의 궁궐과 치안을 맡아 하고 있는 정용사의 벼슬을 하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것이 하루에 숭례문으로 몇이나 출입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 답답해서 대문을 지키는 군병들에게 그 숫자를 세어보라고 하였더니 어떤 녀석은 하루에 대략 3,000명이 온다고 하고 어떤 녀석은 하루에 7,000명이 온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어. 대답하는 녀석들마다 숫자가 달라 통총 잡을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 그 정확한 숫자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일까지 그 수를 알아오시란 말이요. 그리고 나서 박정경은 말을 덧붙였다. 맞히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을 내리겠소이다. 밑도 끝도 없는 수수께끼를 남기고 나서
박정경은 사랑방에서 나가버렸다. 하는 수 없이 임상욱과 박정일은 사랑방을 나와 여인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뭡니까? 성미가 급한 박정일이 안달하여 말하였다. 정놈을 시켜 당장에 들어오라고 부를 때는 언제고 번쩍만쩍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음에 얼마를 적으셨길래 한나절을 윗목에 앉혀놓고 말은커녕 눈길 한번 주지 않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하루에 숭례문을 출입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아니,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갑자기 임상욱이 대답하였다. 여기 있네. 박정일이 미심쩍은 눈초리로 임상욱을 쳐다보면서 말하였다. 형님께서 그 숫자를 알고 계시단 말입니까? 물론이지. 그럼 그 숫자가 몇 명이 오니까? 대답할 수 없네. 빙그레 웃으면서 임상욱이 말하였다. 그 다음날 아침 임상욱과 박정일은 또다시 박정경 대감의 사랑방으로 찾아갔다. 여전히 박정경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비스듬히 누운 채 담뱃대를 입에 물고 빠끔빠끔 담배 연기를 뿜 올리고 있을 뿐이었다. 대감, 무난 인사들이요. 임상욱이 어제처럼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리자 박정경은 거만하게 물어 말하였다. 어디 사는 누구신가? 어제 분명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이름을 밝혔지만 박정경은 금시초면인 듯 빤히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소인은 평안도 의주에 살고 있는 임상욱이라 하나이다. 직업은 무엇인데? 상인이나이다. 상인 중에도 무엇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가? 청나라와 인삼무역을 하고 있는 만상이나이다. 그러한가? 거기 앉으시게. 박정경은 다시 턱으로 빈자리를 가리켰다. 어제와 다른 것이라면은 어제는 맨 윗자리였는데 오늘은 자신의 옆자리를 가리켜 가까이 앉혔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어제보다 박정경 대감 옆자리에 가까이 앉았을 뿐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다만 거리가 가까워 담배가 떨어지면 박정일이 통 속에 담배를 쟁겨 넣었으며 부시를 쳐서 불을 붙여 올릴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행운이랄까. 마침내 손님들로 방이 가득 찾아 박정경이 입을 열어 말하였다. 어제 저녁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 문제를 내었소이다. 이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미리 약속까지 하였소이다. 하루에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가? 그것을 묻는 문제였소. 어디 아는 사람들 대답을 하여 보시오. 간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을 터이니 대답을 하여 보시오. 비스듬히 누워서 박정경은 재미있다는 듯 시류숨을 띄우며 말하였다. 그러나 사랑방에 있던 손님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을 뿐 누구 하나 입을 열어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실 손님들은 박정경의 말대로 밤새도록 심사숙고하였을 것이다. 문제를 맞히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는 박정경 대감의 말은 평소에 그의 성격으로 봐서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손님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루에 숭례문을 출입하는 사람의 숫자를 어떻게 정확히 알아맞힐 수 있단 말인가? 박정경 자신의 말처럼 숭례문을 파수하는 군병들조차도 어느 날은 3,000명이 들고 어느 날은 하루에 7,000명 이상이 온다고 말하고 있지 아니한가? 숭례문, 조선의 대표적인 성문인 숭례문, 편에게 씌워진 숭례문이라는 글자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문의 편액이 가로 쓰임이나 유독 숭례문의 편액이 세로로 씌워진 것은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함이라고 알려져 왔다. 어쨌든 과연 누가 숭례문을 거쳐 도성 안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단 말인가? 주위를 둘러본 박정경이 아무도 대답이 없자 헛기침을 하면서 말하였다. 아무도 없단 말이신가? 그때였다. 잠자코 대감 옆에 앉아있던 임상옥이 입을 열어 말하였다.
대가몰은 소인이 한번 대답하여 보겠나이다. 임창옥이 입을 열어 말하자 좌중의 사람들은 물을 끼얹어 조용해졌다. 말이 그렇지 천하의 세도가 했던 박정경 대감의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내로라는 선비들과 묵객들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눈에 변방에서 온 한갓 장사치의 존재는 실로 하찮은 것이었다. 그런 장사치가 감히 박정경 대감의 질문에 대답하고 나서다니. 자네가 대답하여 말하겠단 말이지. 자네가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숫자를 알아맞힐 수 있단 말이지. 소인 아는 대로 대답하여 올리겠나이다. 임상옥은 고개를 숙이고 공손하게 말하였다. 그런가? 그럼 대답하여 보시게나. 하루에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의 숫자가 몇이나 될 것인고? 2사람뿐이나이다. 임상옥은 고개를 들고 박정경의 얼굴을 마주보며 분명히 대답하였다. 임상옥의 입에서 도대체 어떤 대답이 나올까 궁금해하던 손님들은 일순간 어처구니가 없어 와 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2명뿐이라니 과연 제정신이 있는 사람의 답변이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박정경 대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비스듬히 누워서 뻐끔뻐끔 담배를 빨던 박정경이 순간 몸을 일으켜 똑바로 앉았던 것이다. 그뿐인가 박정경은 몸을 바짝 임상옥에 기울이고는 다음과 같이 물어 말하였다. 그렇다면 자네는 그 2사람의 성씨를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임상옥이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묻겠네. 하루에 숭례문을 드나드는 그 2사람의 성씨가 무엇인지 한번 대답해 보시게나? 한 사람의 성씨는 이가입니다만 나머지 한 사람의 성씨는 해가로 알려져 있나이다. 임상옥의 답변은 실로 엉뚱하기 짝이 없었다.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의 총 숫자가 하루에 2명뿐이라는 것도 그러하고 더구나 그 2사람의 성이 이씨와 해씨라는 것도 그러하였다. 이씨라면 대종을 이룬 성씨지만 해씨는 과연 그런 성씨가 있을까 싶게도 드문 희성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을 받은 듯 박정경도 다시 물어 말하였다. 그 2사람의 성씨 중 한 사람이 이씨라는 것은 그럴듯하네만 나머지 한 사람의 성씨가 해씨라는 것은 믿을 수 없네. 해씨라는 성이 과연 있기나 한가? 그러자 임상옥이 말하였다. 소인이 말씀드리는 성씨는 그런 이가와 그런 해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면 소인이 글씨를 써서 말씀드리겠나이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항상 사랑방에 지필목을 준비해놓고 있는 것이 상례였다. 왜냐하면 사랑방에 모여드는 선비들은 대부분 글씨와 그림에 능통한 묵객들이었기 때문이다. 임상옥은 먹을 듬뿍 묻혀서 붓을 세워들었다. 임상옥이 쓴 글자는 오직 2자뿐이었는데 그 글자는 다음과 같았다. 이, 해. 글자를 쓰고 나서 임상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가 말씀드리는 2사람의 성씨 중 한 사람은 이가이며 또 한 사람은 해가란 뜻이나이다. 순간 박정경이 담뱃대를 들어 탁상을 치며 호탕하게 껄껄 소리내 웃었다.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히 설명하여 보시게나. 아니, 나뿐 아니라 여기 모인 여러 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세히 말씀하여 보시게나. 그러자 임상옥이 다시 입을 열어 말하였다. 하루에 숭례문을 출입하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건 7,000명이건 때로는 하루에 10,000명을 넘건 그 많은 사람들은 모두 대가 모른 게 한 사람은 이로운 사람일 것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해로운 사람일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로운 사람도 해로운 사람도 아닌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므로 별셀 필요도 없는 사람이겠으니 오직 있는 사람은 이로운 사람인 이가와 해로운 사람인 해가뿐이 아니겠습니까? 박정경 대감이 넌지시 손을 들어 사랑방에 모인 객들을 가리키며 물어 말하였다.
이 사랑방에 오는 사람도 하루에 얼마가 되든 결국 두 사람뿐이겠네. 그렇습니다, 대감어른. 임상옥은 분명히 대답하였다. 대감어른 댁에 하루에 수백 명이나 손님들이 온다 해도 결국에는 이로운 사람과 해로운 사람 단 두 사람뿐이나이다. 임성혁의 말은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박정경 대감의 사랑방에 하루에 수백 명이 넘는 손님들이 온다 해도 결국에는 이로운 사람과 해로운 사람 단 두 사람뿐이라는 임상옥의 말은 전국을 찌른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명리를 쫓아 벼슬 한 자리라도 얻으려는 사람들과 이권을 쫓아 돈을 벌려는 상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입으로는 박정경을 칭송하고 아첨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익을 얻으려는 검은 속셈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선비가 이익을 탐하면 명예를 쫓게 되고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이 권력과 야합하면 이권을 노린 상권이 형성되기 마련인 것이다. 임상옥의 말에 넌지시 박정경이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을 두루 한 손으로 가리키며 말하였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내게 이로운 사람이 아니면 해로운 사람이었다. 박정경은 물론 농담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검은 속셈을 가지고 방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간담이 서늘한 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하면 또다시 박정경이 임상옥을 쳐다보며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내게 이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내게 해로운 사람인고? 내게 이로운 사람으로는 세 유형이 있고 내게 해로운 사람으로도 세 유형이 있나이다. 한번 말씀하여 보시게. 내게 어떤 사람이 이로운 사람인가? 서인 말씀드리겠나이다. 임상옥이 입을 열어 대답하였다. 이로운 사람으로는 세 유형이 있으니 그 첫 번째는 정직한 사람이요, 그 두 번째는 성실한 사람이요, 그 세 번째는 박학 다문한 사람이나이다. 그러하면 박정경이 수염을 한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물어 말하였다. 내게 해로운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가? 대감어른께 해로운 사람으로는 세 유형이 있으니 그 하나는 아첨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요, 그 둘째는 신용이 없어 간사한 자요, 진실한 견문 없이 가문이설하는 자가 그 셋째이나이다. 임상옥이 대답하여 말한 내용은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금언 중의 하나이다. 공자는 논어의 계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 명의 이로운 것과 세 명의 해로운 것이 있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박학다문한 것이면 이로운 것이고, 아첨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와 신용 없이 간사한 자와 진실한 견문 없이 말을 잘 둘러대는 자는 해로운 것이다. 중국 속담에 줄을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벗과의 우정과 신의를 중요시했던 공자의 가르침 중에 나오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임상옥의 대답은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침묵을 가져왔다. 그 침묵을 깨트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박정경이었다. 느닷없는 박정경의 허탕한 웃음소리에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고개를 들어 대감을 쳐다보았다. 내 수수께끼를 이렇게 쉽게 맞히는 사람이 있을 줄은 정말로 몰랐었네. 맞았어. 하루에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단 두 사람뿐이네. 그뿐인가? 우리 집 대문을 드나드는 사람도 하루에 단 두 사람뿐이라네. 내게 이로운 사람과 내게 해로운 사람 단 두 사람뿐이야. 그날 저녁 사랑방에 있던 손님들이 각각 물러갈 무렵 임상옥은 머리를 조아리고 하직 인사를 하였다. 대감어른,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나이다. 그러자 거만하게 비스듬히 누워 인사를 받던 박정경이 담뱃대를 들어 재떨이를 두들기며 말하였다.
잠깐 넘어주시게. 내 자네에게 따로 할 말이 남아있네. 임상옥은 시키는 대로 사랑방에 남았다. 모든 사람이 다 물러가고 박정일조차 사라진 방 안에는 임상옥 혼자뿐이었다. 이었고 어둠이 내리자 하인 하나가 찾아와 임상옥에게 말하였다. 나으리 대가물으니 오시랍니다. 따라오시지요. 임상옥은 하인을 따라 바깥처에서 행랑을 지나 안채로 들어갔다. 내실에서 박정경은 임상옥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상과 안주가 곁들인 주안상이 차려져 있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당대의 군세를 한 손에 장악하고 있는 박정경과 의제에서 온 상인 임상옥 단 둘만의 독대였던 것이다. 박정경은 임상옥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다만 가득 따라 넘치는 술잔을 계속 권할 뿐이었다. 임상옥은 주면 주는 대로 받아 마셨다. 몇 순배나 술잔이 돌아가고 취기가 오를 무렵이 되어서야 박정경이 임상옥을 쳐다보며 비로소 말하였다. 그대는 내게 있어 어떤 사람인가? 아까 자네 입으로 말했으니 자네 입으로 대답하여 보시게. 자네는 내게 있어 이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해로운 사람인가? 임상옥은 대답하였다. 소인은 이롭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은 사람이나이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있어 아무런 소용도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군. 그렇지 않나이다, 대가물은. 임상옥이 대답하였다. 만약 소인이 대가물은께 이로운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대가물은의 해로운 사람이 될 것이나이다. 이익이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를 주게 되나이다. 그러므로 이익이 있는 곳에 반드시 원망과 원한이 생기게 되어 있나이다. 그러면 자네는 내게 있어 어떠한 사람인가?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대가물은 임상옥이 대답하였다. 옛 말에 이르기를 군자 유여하고 소인 유어리라 하였나이다. 군자는 의를 따르지만 소인은 이를 따른다는 임상옥의 대답 역시 논어에 나오는 내용이었다. 그 말을 들은 박정경이 소리를 높여 말을 이었다. 그러면 자네가 말하는 의와 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신인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므로 불의가 있을 수 없지만은 이익은 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므로 불의와 원한이 생길 수밖에 없나이다. 그렇다면 자네는 누구인가? 우리 집을 드나드는 두 사람, 이가도 해가도 아니라면 자네는 도대체 누구신가? 임상옥은 분명하게 말하였다. 소인은 이가도 해가도 아닌 성을 가졌나이다. 그럼 무슨 성씨를 가졌는가? 임상옥은 대답하였다. 소인은 의간이이다. 자신의 성이 이가도 해가도 아닌 의가라는 임상옥의 대답에 박정경은 새삼스럽게 임상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미 한 차례의 문답으로 임상옥이 변방에서 올라온 하찮은 장사치가 아님을 꿰뚫어 본 박정경이었지만 임상옥의 대답을 들은 순간 박정경은 임상옥이 범인이 아님을 깨달았다. 박정경은 문갑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었다. 그는 그 종이의 내용을 펼쳐보았다. 그것은 부의금으로 내놓았던 임상옥의 어음이었다. 지난번 신상을 당했을 때 나는 이 음표를 받았었네. 그런데 방명록을 보니 이 어음을 보낸 사람이 자네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다, 대감월은. 이 어음은 소인이 보낸 것이나이다. 그래서 말인데. 박정경은 술잔을 기울이다 말고 정색을 한 얼굴로 임상옥에게 물어 말하였다. 자네가 보낸 어음이 백지의 어음이었단 말이거든. 이를테면 출전에 액수가 적혀있지 아니하였던 백지의 어음이었단 말이야. 백지의 어음이라면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의로 그 액수를 적어놓을 수 있고 그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그 액수가 10,000,000냥이 된다 하여도 이를 갚을 의무가 있는 어음이라는 뜻이 아닌가? 임상옥이 마지막으로 쓴 어음에 적힌 액수는 자그마치 10,000,000냥이었던 것이다. 10,000,000냥이라면 이는 보통 액수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박정일은 이런 지하에 이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던가. 보다 큰 성권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큰 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다 큰 권력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는 아무도 맛보지 못한 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날 밤 고민하던 임창옥은 한 가지 중대한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어음에 적어낼 금액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나는 어음에 1만 양의 금액을 적었다. 아무리 천하의 세도가인 박정경이라 할지라도 1만 양의 뇌물을 받아본 적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정도의 뇌물이면 박정경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 1만 양의 뇌물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욕망은 욕망을 부르고 탐욕은 탐욕을 부른다. 밤새도록 고민하던 임창옥은 마침내 어음의 금액을 적어놓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백지어음. 어음 발행자가 그 소지인에 대해서 금액, 지불지, 만기 등의 어음 요건 전부의 권리를 부여하는 백지어음을 발행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임창옥은 아마 우리나라의 상인 중에서 백지어음을 발행하였던 최초의 상인이었을 것이다. 백지어음을 받은 사람은 그 어음에 자신의 임의대로 금액을 적어놓을 수 있다. 단돈 1량의 금액을 적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수천만 양의 금액을 적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음에 그 어떤 천문학적 금액을 써놓더라도 반드시 임창옥은 그 금액을 갚아줄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오직 이 한 가지 방법뿐이라고 임창옥은 생각하였다. 내가 1000냥을 쓰면 1000냥만큼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10,000냥을 쓰면 10,000냥만큼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어떤 액수의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을 쓰면 그 돈만큼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백지어음을 준다면 나 또한 백지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우정이 되는 것이다. 임창옥의 생각은 적중하였다. 천하의 세도가 있던 박정경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말로만 들어왔던 백지어음이었던 것이다. 백지어음, 금액도 지불 날짜도 지불지도 모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백지어음. 인간 모두의 무한대의 욕망을 극명하게 나타내 보인 그 백지어음 한 장이 천하제일의 권력자인 박정경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대감홀은. 도대체 내게 이런 백지어음을 보낸 연유가 무엇인가? 순간 박정경의 눈빛이 번뜩였다. 수염뿐 아니라 얼굴 전체가 호상으로 사람을 쳐다보면 상대방을 압도하는 형안이었다. 그러나 임창옥은 막힘이 없이 대답하였다. 처음부터 대감홀은께 그런 어음을 드리려는 생각은 아니었나이다. 하오나 차츰 어음에 적을 금액을 생각하는 동안 도저히 그 액수를 정할 수가 없었나이다. 솔직히 말씀드려 처음에는 1000냥을 적었나이다. 그러나 두 번째에는 5000냥을 적었나이다. 마지막으로는 1만 냥을 적었지만은 그 어음을 찢어버릴 수밖에 없었나이다. 어째서? 그 연유는 이러하나이다. 임창옥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소인이 1000냥을 쓰면 대감홀은로부터 1000냥만큼의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000냥을 쓰면 5000냥만큼의 관심을, 10,000냥을 쓰면 10,000냥만큼의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인이 그 어떤 액수를 적어놓는다고 하여도 그 액수만큼의 마음을 얻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소인이 생각하였던 것이 백지어음이었나이다. 그러하면 박정경이 물어 말하였다. 자네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인이 대감어른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관심도 점심도 아닌 마음 그 자체나이다. 대감어른, 사람에게 있어 호기심이나 관심은 돈으로 살 수 있사오나 마음은 이 하늘 아래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나이다. 그렇다면 박정경이 백지음을 임창옥에게 내던지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어음의 백지 위에 쓰고 싶은 것을 써보시게. 임창옥은 망설임 없이 붓을 세워들었다. 그는 단숨에 어음의 빈 백지 위에 무엇인가를 써내렸다.
글씨가 마르기를 기다려 임상옥은 그 종이를 박정경에게 두 손으로 받쳐 올렸다. 박정경은 임상옥이 쓴 어음의 내용을 쳐다보았다. 적심. 적심이라면 조금 더 거짓이 없는 참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리키는 말로 다른 말로는 단심이라고 부른다. 박정경은 임상옥이 새로이 써바친 어음을 문갑 속에 집어넣은 후 뚜껑을 닫으며 말하였다. 이제 자네의 마음은 내 것이네. 자네는 언제든 내가 이 어음을 꺼내면 자네의 마음을 내게 주어야 할 것이네. 알겠사옵니다, 대감홀은. 밤늦게까지 박정경과 임상옥은 술을 함께 마시고 대취하였다.